반갑습니다.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풀이 1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결역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 이런 문제는 잘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계정을 하나 그려주셔가지고 T계정에 차변에 살 수 있는 애들은 바로 자산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 요 세 가지 식구가 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산이나 비용 같은 경우는 집이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어떻게 보면 증가 그리고 비용 같으면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변 쪽에는 부채, 자본 얘네들은 자기 집이 대변이기 때문에 이쪽 대변 쪽에는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이 틀렸다 라고 지금 밑에 답을 보시면 되어 있는데요. 부채 같은 경우는 대변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차변으로 왔기 때문에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겠죠. 반대로 부채, 대변 쪽이면은 감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증가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산은 차변이죠. 자산인의 집은 차변. 오케이. 자본은 대변 쪽에 증가. 그래서 정확히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자산 증, 수익 발생. 오케이.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재무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시면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를 빼시면은 기초자본이 나오겠죠. 기초자본. 자, 그렇게 하고 여기도 기말자산 또 밑에 보시면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기말자본이 나와요. 결국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 요걸 더해 주셨을 때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자산이 9만 원이고요. 9만 원. 기초부채가 4만 원이에요. 고로 기초자본은 5만 원 되겠습니다. 기말자산 11만 원이겠고요. 기말부채가 5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도 6만 원 되겠습니다. 결국 당기순이익이 만 원 벌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번 기초자본은 5만 원이다. 오케이. 당기순이익 만 원 발생했고 당기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를 했다. 기말자본은 5만 원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일단 틀린 거는 4번이 틀렸죠. 기말자본은 6만 원이기 때문에 5만 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당기부채보다 그렇죠. 자산이 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기말자본 숫자가 크게 나왔어요. 자,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는 확실히 4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시면 기초자본이 나오고 거기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해 주시면은 기말자본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이다. 맞죠? 선급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그러한 것들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선급금에 반대하시면은 선수금이 생각나야 되겠어요. 3번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은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임차 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건 임대보증금이 아니다. 임차 보증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돌려받는 거 이런 것들은 임차 보증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우리도 건물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빌려주고요. 추후에 자, 받은 보증금 돌려줘야 될 때, 그럴 때 임대 보증금 쓰시는 겁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단기 귀속되는 비용 중에서 단기 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 이러한 비용들을 미지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4번 결산 시 미수 이자에 대한 붕괴를 누락했습니다.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했어요. 자, 결산 시 우리가 결산이 되면은 이 기말 정리 수정 붕괴라고 그래서 정리 수정 붕괴 10가지 사항들이 쭉 있죠. 즉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손익의 정리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익의 정리. 손익의 정리하면은 4가지. 차변의 선급과 미수, 대변 쪽에 선수와
미지급.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비용으로 묶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가운데서 미수 나왔기 때문에 미수는 바로 차변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차변에다가 미수, 이자 수익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자 수익이라고 하지 않고 수익으로 묶어주시겠고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분계. 이 분계를 12월 31일 날 했어야 하는 분계를 자, 누락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썼으니까 줄어들었겠고요. 미수라고 하는 거는 자산입니다. 뒤에 수익 붙었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선급과 미수는 자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산.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누락시켰으므로 자산 감소와 자산도 내려갔고요. 수익도 감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산이 과소계상됐다. 오케이. 맞는 설명이겠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 여기가 과대가 아니고 과소로 보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다음 중 받으러 온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개를 해보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700만 원에 하고 매출처 발행 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상품 매출, 대변 쪽에 상품 매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어요. 금액은 700. 그리고 차변 쪽에는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 자,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차변 쪽에 왔으니까. 2번 상품 매출하고 수취한 어음 700만 원을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배서 양도했습니다. 자, 일단 받아놨던 어음입니다. 수취한 어음 그랬기 때문에 받았던 어음이니까 받으러음이 되겠어요. 받으러음 700만큼 대변 쪽으로 빼주시겠고요. 이때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하고 결국은 퉁친 거네요.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배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차변 쪽에 외상매입금 되겠습니다. 답은 지금 보시면 대변 쪽에 받으러움이 기록되는 거 그랬기 때문에 2번이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 7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어음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음을 받았으므로 차변에 받으러움이고요. 대변 쪽 4번에 보시면은 매입처 발행한 어음을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매입처에 발행한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급 어음이기 때문에 요거 대변 쪽에 있었겠죠. 지급 어음이. 그거를 지금 현재는 차변 쪽으로 빼주셔야 되겠고 대변 쪽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 쪽이 됩니다. 자, 위에서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굳이 3번, 4번은 잘 풀진 않았는데요. 자, 받으러 온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하고 수취한 어음, 이런 어음을 우리는 받으러 음이라고 그러고 저희 외상 매입금하고 서로 퉁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에서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답은 사채가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라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사, 장, 퇴, 임 해서 얘네들은 사장대임 하시면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임대보증금 이 네 가지는 바로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갚지 않으셔도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보셔야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나머지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은 자, 유동부채입니다.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다. 7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분계로 가장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의 대손을 예상을 하였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때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고 기말 분계 전에 충당금이 지금 10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12월 31일 결산을 맞이했어요. 자, 3천만 원에 대해서 2%, 1%면 공 2개 떼시면 되는데요. 2%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산해 보시면 6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하나, 둘, 셋, 4개. 즉 60만 원만큼을 충당금을 만들어 두셔야 되겠는데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충당금 잔액으로. 그래서 결국은 50만 원만 보충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고로 12월 31일 차변에 대손 삼각비 50만 원
대변 쪽에는 대손 충당금 5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계를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2번. 12월 31일 외상 매출금 잔액이 3천만 원이고요. 그 중에 이제 2%를 내년에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대손을 예상한다 그랬습니다. 대손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채권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채권을 못 받았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설정해 놓는 것이에요. 채권 하면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채권 하면 매출 채권이 있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2%입니다. 그랬으니까 60만 원이 되겠고요. 1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만 보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다음 설명에 대한 재무제표 오른 거. 자, 일정 기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느껴지는 거는 손익계산서죠. 일정 기간 그랬을 때의 경영 성과. 우리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를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간이 아닌 시점이 나왔다. 그렇게 하고 우리 회사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는 표 그랬으면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지금은 3번 손익계산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하락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난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물가가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했을 때, 지속적 상승장이었을 때는 선, 이, 총, 후 이 네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단기 순이익을 크게 표시해주는 제 방법이 되겠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단기 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주는 게 선이 총후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매출원가하고 단기 순이익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하고 반대되는 경우를 지금 보는 겁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했어요. 선, 이, 총, 후. 이 네 가지를 딱 써놓으시고요. 그랬을 때 단기 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 주는 거는 오히려 후입 선출이 되겠고, 지금 물어본 거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적게 나타나는 방법은 결국은 요거네요. 후입 선출.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은 크게 표시해 주는 거니까 선이 총후가 여기서는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방법은 후입 선출법. 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매출원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자,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선, 이, 총, 후 해서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자, 이 순서가 단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주는 방법이고, 자, 매출원가와 단기순이익은 서로 상반되지요. 고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이런 식의 부등호가 만들어지겠고요. 매출원가는 반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출원가 가장 작게 표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입선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번.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렇게 취득했을 때 항상 보시면요.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함된다. 포함.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사용 가능 후입니다. 이렇게 가능 후에 발생되는 거는 이거는 원가하고 관련이 없어요. 소액 수선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바로 그냥 수선비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운전비, 이러한 것들도 다 취득 원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 원가로. 이렇게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이동, 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그래서 처음 설치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원가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처럼 사용 가능 후 이러한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 분기에 들어갈 가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 들어올 수 없는 항목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차변에 올 수 없는 거. 상품 팔고 현금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당좌예금 들어왔습니다.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2번은 뭡니까?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넘해세금 월급 줄 때 미리 떼놨던 거 그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그때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에서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에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지.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 자, 2번.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죠. 의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자 그러면 어떤 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기 차입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결산 치르실 때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결산 시점에서 1년 이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차입금을 뭘로 바꿔주신다? 그거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해서 유동부채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바꾸는 것만 보더라도 벌써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답은 4번. 자, 13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 자, 그 다음 통신비. 통신비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고 임차료. 이 세 가지네요. 세 가지 해당되는 거가. 나머지 여기 있던 개발비 같은 경우는 무형 자산이에요. 이건 자산. 그리고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만 원, 41만 원. 답은 1번이다. 41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가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 되어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그랬는데 유형자산은 맞지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토지라든가 설비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이러한 것들은 유형자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답은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도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다음 중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 그랬어요. 일단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죠. 수익 발생하는 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회사 화장실에 거울이 파손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거울 같은 것들은 수선, 잡비로 처리하셔도 좋고 소모품비 이런 비용이 되겠고요. 경조사비 비용 발생했군요. 명절이 돼서 선물 세트를 구입해서 거래처에 나눠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접대비가 될 수가 있겠고 자, 여기는 경조사비네요. 직원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다 비용이네요. 그런데 4번 결산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자 수익이니까 이것만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